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재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7년, 일본의 하늘에서 태양이 사라집니다. 낮인데도 세상은 밤처럼 어두워지고 수천 개의 불의 창이 바다를 건너 날아옵니다. 도시는 검은 연기에 잠기고 바다는 붉게 물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질서가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한반도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은 용의 머리 위에 올라타 세계의 새로운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최근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예언이라고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무려 100여 년 전 한 헝가리 성직자가 남긴 일기 속에 등장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두 번의 불의 심판, 그리고 1945년 8월 조선이 잃어버린 이름과 주권을 되찾는 순간까지 미리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그의 이름은 버이 페테르, 헝가리의 귀족이자 가톨릭 성직자, 언론인과 외교관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당시 유럽 왕실과 교황청의 깊은 신임을 받았으며, 물론 오늘 소개하는 예언의 모든 기록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후대에 전해진 이야기이며 문서의 진위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버이 페테르는 어린 시절부터 전쟁과 제국의 몰락을 암시하는 기괴한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고 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그의 방 안이 갑자기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나타났고 그는 젖을 천사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천사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2번 불타오를 것이다. 수많은 왕관이 피 속에 떨어지고 너의 조국도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유럽의 왕국과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황제들은 강했고 국경은 단단했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세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은 정말 2번 불타올랐습니다. 수많은 왕실과 왕관이 무너졌고 버이 페테르의 조국이 속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역시 전쟁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하나였던 땅이 여러 나라로 갈라졌고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국경이 순식간에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버이 페테르를 단순한 성직자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조각을 미리 본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흔적을 남긴 곳은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1899년부터 그는 교황청 관계자들을 수행하며 중앙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중국과 일본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동양의 오래된 종교와 왕실 문화, 사람들의 생활과 전통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 가운데 유독 조선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호기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맥 위로 희미한 흰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거대한 새가 두 날개를 펼친 것처럼 한반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 땅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가난해 보인다. 그러나 땅 아래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대한 힘이 잠들어 있다. 당시 조선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나라는 가난했고 백성들의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청나라와 서구 열강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지도 위에서는 작은 나라였고 강대국들은 이 나라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버이 페테르가 바라본 조선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궁궐과 사찰, 시장과 항구를 걸으며 관리와 학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맨발로 길을 걸었고 누군가는 하루 먹을 식량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어른을 공경하고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며 자신의 말과 문화를 지키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겉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나라 안팎에서는 이미 일본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고종 앞에 선 버이페테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남쪽 하늘을 바라본 뒤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이 땅을 삼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약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은 한반도에 멈추지 않고 이 땅을 발판 삼아 대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가 말한 남쪽의 태양은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로부터 불과 3년 뒤인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국권을 잃었습니다. 만주와 중국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아시아 전체를 전쟁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버이페테르가 고종에게 남겼다는 또 하나의 말도 전해집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강대국들은 이 땅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륙과 바다가 맞닿는 문이며 북방과 남방이 교차하는 길입니다. 한반도를 차지한 자는 동아시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곳의 백성들은 땅보다 강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이 군대와 법으로 조선을 장악할 수는 있어도 조선인의 마음과 기억까지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없애고 학교와 신문을 통제하며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강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언어와 기억, 조상과 고향에 대한 마음은 칼로 완전히 끊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조선의 진짜 모습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조선을 낙후되고 폐쇄적인 나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버이페테르는 조선의 역사와 예절, 종교와 지리, 백성들의 삶을 직접 관찰해 책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1906년 헝가리어로 출간된 그의 책은 이후 독일어와 프랑스어로도 번역되어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알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가난과 침략 속에서도 자존심과 질서를 지키는 민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문장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토록 깊은 가난과 높은 존엄이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조선인은 가진 것이 적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는 잊지 않는다. 그는 부산의 미래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언젠가 파리와 베를린에서 출발한 열차가 대륙을 가로질러 이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 그날 부산은 세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문이 될 것이다. 당시에는 허황된 상상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열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부산은 가난한 동방의 항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조선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거대한 교통과 문명의 교차점이다. 1907년 일본에 머물며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본 그는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도 어두운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럽인은 일본을 동양에서 성공한 근대 국가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버이페테르는 일본의 승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궁궐을 장악하고 학교와 신문을 통제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강요하고 조선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믿는 순간 이미 패배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기록에는 오랫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하늘은 불의 창을 2번 내려 해양의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첫 번째 불의 창이 떨어지면 백성들이 울 것이다. 두 번째 불의 창이 떨어지면 왕국마저 침묵할 것이다. 그 뒤 닫혀 있던 조선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불의 창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해석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첫 번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8월 9일에는 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는 35년간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가 날짜를 암시하는 문장까지 남겼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1945년 8월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이 문장이 정말 사건 이전에 기록되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45년의 8번째 달이라는 표현은 가장 섬뜩한 예언 가운데 하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버이페테르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남긴 여러 권의 일기와 예언서는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일부는 교회가 보관했고 일부는 전쟁 중 사라졌으며 나머지는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77년 헝가리의 한 오래된 성당 창고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상자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금속 자물쇠는 심하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902년부터 1928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일기와 지도, 일부 페이지는 불에 그을렸고 문장 사이에는 라틴어와 헝가리어,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 안쪽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이 새로운 주기를 시작할 때 이 기록을 열어라. 그 자료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끈 것은 후반부에 있었다는 한 장이었습니다. 제목은 100년 뒤 조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서 버이페테르는 일본의 어느 지역에 머물던 날 다시 한번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나는 잠들지 않았으나 꿈을 보았다. 100년 뒤 도시에서는 사람이 사라졌고 거리를 걷는 모든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나라들은 문을 닫고 서로를 의심했다. 배는 항구에 멈추고 시장은 무너졌으며 보이지 않는 공포가 온 세상을 하나로 묶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감염병과 연결해 해석합니다.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만 보였고 나라들은 국경을 닫았습니다. 비행기와 배가 멈추고 시장과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병에 대한 공포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어지는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지만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될 것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의 중심이 흔들리고 서쪽에서 시작된 질서는 서서히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균열은 2027년에 절정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검은 용이 잠에서 깨어나 불을 뿜을 것이다. 수천 개의 불의 창이 바다를 건너 태양의 땅으로 날아간다. 태양은 검은 연기 속의 모습을 감추고 바다는 피처럼 붉어질 것이다. 검은 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나 북방의 거대한 세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쟁과 핵무기, 지진과 화산, 기후재난이 뒤섞인 거대한 위기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나라들은 적과 동맹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며 하늘은 낮에도 밤처럼 어두워질 것이다. 미리 깨닫지 못한 자들은 길을 잃고 자신이 믿어온 질서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이 예언에 따르면 2027년 동아시아는 거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일본의 도시들은 불과 연기로 뒤덮이고 바다를 사이에 둔 강대국들은 서로를 향해 무기를 겨눕니다. 태양의 땅이 어둠에 잠길 때 반도에는 하나의 빛이 남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 모이고 오래전 끊어진 길은 다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2028년 세계의 중심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세상의 중심은 더 이상 유럽과 서쪽 바다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중심은 동아시아와
시베리아, 그리고 남쪽의 거대한 바다로 이동할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풍요를 누릴 것이다. 그 다음에는 더욱 충격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한반도의 사람들은 용의 머리에 올라탈 것이다. 그들은 용에게 삼켜지지 않고 그 힘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새로운 길로 이끄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한국이 거대한 아시아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활용해 새로운 질서를 주도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가 보았다는 미래의 한반도에서는 오래된 경계가 점차 의미를 잃습니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이 북쪽의 땅과 자원에 연결됩니다. 수십 년 동안 끊겨 있던 철도와 도로가 다시 열립니다. 한반도는 대륙의 끝도 아니고 그는 특히 세 지역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천입니다. 인천은 세계의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관문이 되고 중요한 국제적 결정이 내려지는 도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동해안입니다. 그곳의 항구들은 러시아와 시베리아, 북방의 자원지대를 연결하며 새로운 산업과 에너지의 중심으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입니다. 대륙의 마지막 철로와 대양의 첫 항로가 만나는 곳. 세계의 상인과 여행자들이 모이며 부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됩니다. 그가 젊은 시절 이야기했다는 국제열차의 종착점과 다시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버이 페테르가 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가장 강한 흔적을 남긴 조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작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땅에서 잠든 거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고 합니다. 검은 용이 깨어날 때 불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용의 머리 위에 올라탈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 기록은 정말 100여 년 전에 쓰인 것일까요? 검은 용은 특정한 나라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쟁과 재난,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의미할까요? 일본을 덮는 수천 개의 불의 창은 실제 무기일까요? 자연재해일까요? 그리고 한반도 사람들이 용이 머리에 올라탄다는 말은 남과 북의 길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지만 이 이야기 전체에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선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쉽게 사라질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배 속에서도 정신과 기억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았고 세계의 오래된 질서가 무너진 뒤에는 오히려 가장 앞에 설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에서 가장 두려운 장면은 일본이 불길에 휩싸이는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모든 혼란이 끝난 뒤 세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그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이 정말 새로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면 과연 그 전에 어떤 시련을 지나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또 다른 예언이 시작됩니다. 불의 양이 지나고 땅의 원숭이가 오기 전이다. 2026년 8월 불가리아의 한 작은 박물관에서 연구원이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 문서는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가 생전에 남긴 예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의 작은 호랑이가 자기 발톱에 찔려 쓰러진다. 불의 양은 2027년 정미년, 땅의 원숭이는 2028년 무신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즉, 바바 반가가 2027년 한국에서 국가 체계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언했다는 주장입니다. 바바 반가는 발칸반도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체르노빌 사고와 소련의 붕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과 여러 국제적 사건을 예언했다고. 하지만 그녀의 예언 역시
정확한 원본이 확인되지 않거나 후대에 덧붙여졌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따라서 바바 반가의 말도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상징적인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다른 짐승에게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발톱에 찔렸습니다. 호랑이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상징해온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호랑이가 자신의 발톱에 찔린다는 것은 외국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갈등 때문에 국가가 스스로 상처 입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예언가로 소개되는 엘로이즈 라일이라는 인물도 비슷한 시기에 한국을 언급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세 가지 문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문, 교육의 문. 첫 번째, 정치의 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문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당은 많고 토론은 넘치며 선거는 반복된다. 그러나 진실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쓰러지고 있다. 정치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당과 정치인이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의 편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정치의 문은 열려 있어도 아무도 그 문을 통해 희망을 얻지 못합니다. 말은 넘쳐나지만 국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토론은 계속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선택해도 실망만 돌아온다는 생각이 커질 때 국민은 정치에서 마음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 문에서는 소리만 크게 들린다. 목소리는 있지만 진실은 없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문을 믿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통로를 찾아갈 것이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편에 유리한 이야기는 사실 확인 없이 믿습니다. 상대편의 불리한 소식은 더 자극적으로 퍼뜨립니다. 진실보다 빠른 소문이 사람들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사람들은 어떤 사실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때 사회를 지탱하는 공통의 바닥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교육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가장 오래된 문이다. 수많은 아이가 그 문을 통과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다. 그 문은 기억을 교육이라고 부르고 성적을 인생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아이만큼은 공부시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했고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이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은 귀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점수와 경쟁만을 가르치고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만들 수 있어도 변화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은 키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엘로이즈 라일은 세계의 문이 2027년에 동시에 닫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국가는 호흡을 멈춘다. 바바반가의 작은 호랑이와 엘로이즈 라일의 세계의 문은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기관과 제도가 오히려 국가를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의 발톱은 본래 자신을 지키고 적과 싸우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 발톱이 방향을 잃고 자기 몸을 찌르면 밖에서 아무도 공격하지 않아도 호랑이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언론, 학교와 교육기관, 이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발톱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공격하고 신뢰를 잃으며 본래의 역할을 잊는다면 보호해야 할 국가를 스스로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타너 스님도 비슷한 시기에 거대한 변화를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타너 스님은 1984년부터 2044년까지 60년 동안 세계와 한반도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변화가 빨라지고
2027년 무렵에는 기존의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남방의 불기운이 꺾이고 동방의 기운이 흔들릴 때 백성들이 갈 곳을 잃는다. 이 문장은 정치와 경제, 안보의 질서가 동시에 흔들리며 국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나무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다가 강한 바람이 부는 날 쓰러지는 것처럼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한계점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행정의 마비입니다.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정치적 혼란과 일관성 없는 지시에 지치고 중앙에서 결정한 일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부처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붕괴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재판과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국민이 느끼기 시작하면 어느 판결이 나와도 절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이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제도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지역마다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지역과 기관별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면 행정 공백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경제 시스템의 흔들림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불안이 길어지면 투자자는 떠납니다. 기업은 새로운 투자를 미루고 고용을 줄입니다. 주가와 환율이 흔들리고 물가는 오르며 가장 먼저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로 시작되지만 결국 사람의 식탁과 병원비, 자녀의 등록금과 노후 생활을 흔듭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질서와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시위와 집회가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과 이웃까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호랑이는 자신의 발톱에 찔립니다.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증오가 더 깊은 상처를 만듭니다. 그러나 예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바반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죽지 않는다. 상처를 치유하고 더 강해져 돌아온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그 호랑이를 우러러 볼 것이다. 엘로이즈 라일 역시 세 개의 문이 닫힌 뒤 네 번째 문이 열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네 번째 문은 정치인이나 언론인, 관료가 만드는 문이 아닙니다. 국민이 직접 만드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는 기존 시스템 밖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정치의 오래된 언어에 길들지 않았고 인연과 권력을 자랑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타노 스님의 예언 역시 큰 변화 이후 동방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백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고 해석됩니다. 즉, 2027년의 위기는 한국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낸 뒤 더 나은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 한 명을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면 비판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거짓말은 눈 감아준다면 정치 문화는 바뀌지 않습니다. 언론이 편향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자극적인 소문만 공유한다면 정보 환경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교육이 아이를 힘들게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자식만큼은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몰아붙이면 교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거대한 기관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많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가족의 문화를 만들고 가족의 문화가 사회를 만들며 사회의 태도가 나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예언이 말하는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 언론에 대한 불신,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 교육 시스템의 경직성, 경제적 양극화, 세대와 지역,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쌓이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와 날짜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작은 균열을 살펴야 합니다. 둘째, 개인과 가정 차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 기능이 흔들리는 상황을 지나치게 공포스럽게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재정 상태를 함께 알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줄이며 건강과 필요한 약을 관리하고 중요한 연락처와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가족과 나누십시오. 셋째, 지역사회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큰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대한 구호보다 가까운 이웃일 수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두십시오. 평소 인사도 하지 않던 이웃에게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낸다면 단지 모두 무너뜨리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울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는 어떻게 더 투명해질 수 있을까요? 언론은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까요? 교육은 점수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과 인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사법부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까요? 파괴만 말하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 더 나은 집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개인의 적응력과 정신적 건강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한 가지 직업과 기술만으로 평생을 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기술이라도 새로 배우고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배우는 일도 단지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정보와 진짜 정보를 구별하고 가족과 연결되며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한 생존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가의 이야기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은 위기 이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호랑이는 상처를 입지만 죽지 않습니다. 세계의 문은 닫히지만 국민이 만드는 네 번째 문이 열립니다. 동방의 기운은 흔들리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버이페테르의 기록에서도 일본과 동아시아가 불길에 휩싸인 뒤 한반도에는 빛이 남습니다. 끊어진 길이 다시 이어지고 한국은 용의 머리 위에 올라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나라가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은 어쩌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끝에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언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과 예언을 듣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미래를 바꾸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다. 엘로이즈 라일도 비슷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미래는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다. 현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언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기회다. 타너 스님의 가르침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변화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지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는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2027년 한국의 국가 운영 마비는 확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큰 혼란이 오더라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지만 동시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2027년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해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의식과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정치인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언론만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져야 합니다. 학교만 탓하지 마십시오. 배움과 성공을 바라보는 부모와 사회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세대와 지역, 다른 정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상대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한 번은 들어보십시오.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호랑이를 죽이는 것은 밖에서 날아온 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휘두른 자신의 발톱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랑이를 다시 일으키는 것도 외부의 기적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서로의 발톱을 거두는 국민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2027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공포와 증오를 키우는 데 사용할 것인지 준비와 변화에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언을 단순한 구경거리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누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불타는지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2027년 한국의 국가 운영 마비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일까요? 그 답은 먼 곳의 예언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예언은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고 준비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바방가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마지막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방의 작은 호랑이는 죽지 않는다. 상처를 치유하고 더 강해져 돌아온다. 그때 세상은 그 호랑이를 우러러 볼 것이다. 그리고 100여 년 전 버이페테르가 조선을 바라보며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작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땅에서 잠든 거인의 숨소리를 들었다. 검은 용이 깨어날 때 불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용의 머리 위에 올라탈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나올 것이다. 예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남겨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여러 번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빼앗겼을 때도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다시 집과 공장을 세웠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가르쳤고 독재와 억압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십시오. 미워하기보다 대화하십시오. 소문을 믿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국가만 바라보기 전에 가족과 이웃을 돌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나의 태도부터 돌아보십시오. 개인의 변화가 모이면 사회가 달라집니다. 사회가 달라지면 국가의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의 마지막 문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사람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과연 동방의 작은 호랑이는 자신의 발톱에 찔려 쓰러질까요? 아니면 상처를 치유하고 더 강한 모습으로 세계 앞에 다시 서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상대를 존중하며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역사,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